발표가 진행될 겁니다.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 해주실 분은 보울링 그린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미국에 계시는 조성호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메이저리그 노사관계와 방독점법에 대해서 귀한 말씀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성호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이크를 별로 안 좋아해서요. 들립니까? 네. 좀 전에 이상훈 코치님이 아주 재미있는 내용으로, 유익한 내용으로 강의를 잘해주셨는데, 제가 얘기할 내용이 좀 딱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시간을 길게 가지는 않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미국 오하이오에 있는 보울링 그린 주립대학에서 스포츠 경영학 프로그램에서 스포츠 관련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주업이고 부업은 뉴욕 타임즈 경영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뉴욕이나 커네리컷에 투자에 끼는 드시거나 거기에 상표권 등록을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영가에 공개합니다. 오늘 제가 간단하게 할 얘기는 안독점법과 부사관계법입니다. 안독점법은 우리나라로 치면 공정거래법이에요. 그래서 이 경쟁을 저해야 하는 상물의 행위를 제한하는 법입니다. 반면에 노사관계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또 부당 노동 행위를 하는 사업자나 노조를 견제하는 법이죠. 두 법이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어디서? 관람 스포츠 산업에서. 관람 스포츠 산업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아까 전에 이상훈 코치님이 잘 말씀하셨죠.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왼손잡이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적어요. 5%입니다. 5% 왼손잡이 인구에서 이상훈 코치님 같이 옛날에 전성기 때 그 정도 공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을 찾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정말 어렵죠.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왼손잡이 투수가 얼마나 그 가치가 있는지 다 아시게 되고요. 또 하나 다른 예를 봅시다. 미국 같은 경우 미식국 선수들. 미국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뉴욕이나 LA 같은 데 다녀보시면은 150kg 훌쩍 넘어가는 큰 사람들 많아요. 정말로 잘 걷지 못하고. NFL 29조. 미국은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죠. 거기서 라인맨들 보면은 다 150, 160, 170kg 나갑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29조 라인맨들은 그냥 크기만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160kg짜리인데 100m를 10초 내에 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찾기가 쉬울까요? 굉장히 어렵죠. 관람 스포츠 산업은 이렇게 굉장히 드문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을 경쟁을 통해서 시청자들이 엔터테인먼트를 갖다가 느끼는 그런 산업 구조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SM이나 JYP가 하는 일이랑 별로 틀린 게 없죠. 드문 탤런트를 찾아서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상품을 내놓는 거죠. 관람 스포츠 리그는 한 가지 더 굉장히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타이거 우즈가 혼자서 우승해야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리그라는 거는 사업체들의 집합체입니다. 다른 팀들이 서로 모여서 올해 어떻게 룰을 바꾸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재밌게 만들고 또한 큰 팀이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 팀들이 승자가 없으면 재미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리그 안에 전력 평준화를 통해서 재미있는 상품을 개발해내고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특수한 엔터테인먼트 인더스트리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SM은 JYP가 망하면 가장 행복해야 할 사업체죠.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LG 트윈스가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 6년 연속으로 우승한다 칩시다. 한 3, 4년
무난했죠. 5년 된 다음부터 주상 어디 갔어 얘네. 십몇 년을 나를 갖다가 이렇게 못살게 굴렀는데 어디 갔어 얘네. 승자 독식이 결국 상품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해서 이 관람 스포츠 리그는 굉장히 특수한 사업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산업 구조 안에서 반독점법과 노사관계법이 굉장히 흥미롭게 교차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메이저리그 얘기를 갖다가 하기로 했으니까 일단 메이저리그 선수 노조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우리나라는 선수 노조가 없습니다. 선수 협의회는 정식 노조가 아니에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노조가 정식 노조인 것은 오래됐습니다. 맨 처음에 뭐 이제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선수 협의회로 출발했지만 나중에 이제 선수협의회로 출발한 미국 메이저리그 노조는 마빈 밀러라는 걸출한 노조 사무총장이 들어오면서 일취월장하게 됩니다. 마빈 밀러가 들어오기 전에 얼마나 허접했냐면은 이따가 잠깐 얘기하겠지만 미국 연방노사관계법에 의하면은 회사는 노조를 지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용노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입니다. 근데 마빈 밀러가 그 사무총장이 되기 전에는 선수노조는 리그에서 돈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재정 자기가 없었고, 이제 마빈 밀러 같은 사람이 이제 이 주류 노조에서 스카우트 해온 사람이거든요. 말하자면은 우리나라 선수협의회가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을 스카우트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와서 이 노조 갖다가 완전히 개혁을 시켜요. 재정 자립도 이루고 또 선수들을 잘 규합해서 그때부터 이제 이 메이저리그가 말하자면 전성기를 노조가 전성기를 갖다가 가지게 됩니다. 또 하나 굉장히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실은 미국 메이저리그는 다른 운동들에 비해서 굉장히 격렬한 노사 분규가 많았었어요. 다른 리그들 NBA, NFL, NHL 다 노사 분규가 있었죠. 그런데 야구는 유독 선수들이 파업을 많이 했어요. 파업을 많이 하고 또 긴 파업을 많이 했고 또 야구가 미국에서 가지는 비중이 워낙 컸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노사분규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프레젠테이션이 끝나면 아마 이 이유를 갖다가 다소나마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메이저리그 노조의 바탕이 되었었던 연방노사관계법을 한번 보죠. 이게 간단한 겁니다. 이 연방노사관계법은 민간 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피고용인들이 노조를 설립하고 또 불법 노동 행위로부터 보호받고 또 노조가 또 불법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노조도 불법 노동 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통제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연방노동청이라는 거를 지방별로 세웠고 또 워싱턴 DC에 가면은 중앙노동청이 있습니다. 중앙연방노동청이. 그래서 이 지방노동청들이 그 지역에서 이제 노조 설립을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감시를 하고 또 투표할 때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설립 인가를 내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 두 쪽이 그러니까 사용자와 노조가 무조건입니다. 이거는 뭐 옵션이 아니에요. 무조건 책상에 같이 앉아서 네 가지 급여, 근무 환경, 계약 기간, 노동 시간 이거에 대해서 단체 노동 협약을 맺어야 돼요. 이 법이 왜 생겼느냐? 이게 1935년에 생겼거든요. 이게 한참 대공황기에 미국 노사분규가 너무 심해서 경제가 돌아가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 법의 취지는 노조 설립을 제도화하고 또 노조를 탄압하는 사용자 쪽에 힘을 제한함으로써 그러니까 두 쪽이 말하자면 산업 평화를 갖다가 이루게 도와주는 데 있습니다. 이 법은. 그래서 이 법 안에는 여러 가지 부당 노동 행위가 있어요. 그런데 스포츠에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스포츠에서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자가 노조를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그 노사관계법을 생각을 했죠. 반독점법이 있습니다. 반독점법은 경쟁을 제한하는 상거래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이거는 경제활성화법이에요. 그래서 뭐 옳은 일을 하자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차별을 갖다가 금지하거나 뭐 이렇게 이 가정의 사회 구조로서 뭐 가정법을 갖다가 손봐가지고 어떤 이 사회를 안정시키고 그런 뭐 정의로운 법이 아니라 이 반독점법의 취지는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요. 좀 더 잘 살자고 만든 법이에요. 왜? 다들 아시다시피 자본주의 경제의 근본은 뭡니까? 공정한 경쟁이죠. 공정한 경쟁이 없으면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죠. 그리고 경제가 성장 동력을 잃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요즘 그 공정거래법 기술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많은 학자들이 공정거래법의 개정 없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말하자면 경제가 좀 모멘텀을 잃었죠. 그걸 갖다가 살리는데 많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주장하는데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독점법은 말하자면은 채찍이에요. 그러니까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상거래가 있으면은 채찍을 휘두르는 겁니다. 반면에 지적재산권이 또 법률 시스템이 따로 있죠. 지적재산권은 당근입니다. 그거는 그 유익한 거를 만들어내는 사람한테 제한적인 독점권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요즘 가장 많이 미디어에 나오고 있는 그 약이 뭡니까? 비아그라죠. 영어로 비아그라가 그 화이자가 그 심혈관 계통 치료제를 개발하다가 사이드 이펙트로 그 발기부전 환자한테 효과가 있다는 걸 갖다가 알고 연구 방향을 틀었죠. 그래서 지금 비아그라가 그 부분에서 전 세계 시장 1등이고 또 20년 동안 독점 판매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이윤이 얼마가 될지 20년 동안. 하지만 이제 20년이 지나서 지금 이제 유사약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지적재산권법의 취지는 제한된 독점을 줘서 이 개발자들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게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일반 대중이 그 이익을 얻으려면 일정 기간 후에는 그걸 오픈해서 누구든지 만들게 하고 싸게 같은 기술을 보급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법이 굉장히 상반된 그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독점법은 채찍이고 지적재산권은 말하자면 당근이고.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람 스포츠 리그는 특수하죠.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장에서도 팀들이 경쟁하지만 경기장 밖에서도 사실 경쟁해야 합니다. 두산과 LG는 야구 유니폼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죠. 방송볼 시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서울이라는 큰 시청자 시장을 놓고 두 팀은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다른 서울 연고 팀들 팬이 있으면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거에 대해서 뭐 제가 따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해서 이 관람 스포츠 리그들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리그 전력 통진화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무한 경쟁을 제한합니다. 리그 안에서. 무한 경쟁을 어떻게 제한합니까? 셀러리 캡, 연봉 상한제죠. 뭐 드래프트가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너무 이 스포츠에서 흔하게 쓰여져서 그게 어떻게 뭐 불공정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각을 조금만 바꿔봅시다. 제가 뭐 변호사니까 예를 들어서 하버드 로스쿨을 1등으로 졸업한 친구가 있어요. 1등. 뭐 예일대학교가 더 좋다고 주장하시는 미국 변호사도 많지만 하버드도 그래도 아직 스틸이고 뭐 오바마도 하버드 출신이고 1등으로 졸업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미 변호사협회 아메리칸 바울 어소시에이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미국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싶으면은 위스콘신으로 가. 위스콘신 안 가면 변호사 못해. 드래프트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드래프트도 굉장히 그 자유경쟁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스포츠라는 아주 제한된 곳에서만 어떻게 보면 쓰여질 수 있는 제도예요.
자유계약 선수를 제한을 하죠. 지금 한국 프로야구에서 몇 년을 뛰어야 자유계약 선수가 됩니까? 고졸 9년, 대졸 8년이요. 아이고, 장래 제일 맥과에서 여기 계시네요. 미국은 6년입니다. 6년이 제일 맥과에 아시죠? 그게 캘린더 이어 6년이 아니죠. 6.0 이어라는 얘기는 부상해서 경기를 갖다가 상당 기간 못 뛰게 되면은 그거는 또 이제 그 연수에 안 들어가죠. 해서 보통 6년이라는 세월을 갖다가 채우려면 보통 뭐 선수들에 따라서 틀리지만 보통 8년 이상 걸립니다. 이러한 자유경쟁을 제한하는 법들을 써야 되는 게 관람 스포츠 리그인데 그렇기 때문에 반독점법이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지금 얘기한 것 중에 특히 세럴캡, 반독점법에서 가격을 손으로 본다든가 아니면 항상 원가를 제한하거나 혹은 그걸 억누르면은 그거는 경제적인 여기 경제학 전공들이 있으시고 저보다 경제학 배경 지식이 훨씬 더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뭐 잘 아시겠지만 그거는 가격 구조를 건드리는 거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영향임이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가격을 건드리거나 원가 구조를 건드리는 거는 거의 불법이에요. 특히 미국의 상하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반독점법 아래서 리그들이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반독점법은 19세기 말에 결국 우리를 치면은 독과점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19세기 말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많은 재벌들이 탄생하죠. 미국에서 앤드루 카네기, 록펠러, 반더빌트, 또 누구 있죠? GE도 그때 탄생했죠. GE도 에디슨의 GE도 JP 모건 그런 회사들이 우리를 치면 재벌들이에요. 근데 재벌들이 우리도 이제 재벌이 많이 비난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그 당시에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하는 일들이 굉장히 비열한 상고를 많이 했어요. 자기들의 이 시장 독점권을 가지고 해서 나라가 이제 막 독과점 기업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니까 그때 이제 오하이오주 상원 의원이었던 세네터 셔먼이 독과점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셔먼 액트를 통과시킵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가끔 이제 입법자의 이름을 딴 법을 만들자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공식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미 김영란법이라는 걸 쓰고 있고 그 이름을.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에 관련된 법으로 여러 가지 입법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법 안에서 많은 회사들이 쪼개졌어요. 그러니까 재벌이 해체됐습니다. 미국에서. 뭐 옛날 예로 치면은 스탠다드 오일이 누구 회사죠? 록펠러. 미국에 가시면 록펠러 센터가 있죠. 이게 이제 록펠러 재단 소유인데 옛날에 록펠러가 미국 석유 시장의 90%를 가지고 있었어요. 90%를 가지고 트러스트라는 걸 만들었죠. 트러스트는 뭐냐면은 록펠러가 조직한 카르텔. 여러분 카르텔이 뭔지 아십니까? 카르텔은 여러 기업체들이 모인 하나의 단체죠. 쉽게 이해하자면 신문 기사에 많이 나오는 마약 카르텔. 마약 카르텔은 범죄 조직 하나가 운영하는 게 아니죠. 범죄 조직 여러 개가 모여서 시장을 컨트롤을 하죠. 사실 카르텔이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마약 카르텔이 하는 일이 똑같아요. 마약 카르텔이 만약에 길거리에 마약의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담합을 해서 가격을 올리거나 아니면 공급을 줄여버리죠. 카르텔이 하는 일은 사실 똑같습니다. 아메리칸 투바코, 알코아, AT&T, 마이크로소프트는 반독점법 판결에 의해서 분할 직전까지 갔었는데 살아남았습니다. 긴 얘기고요.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유럽에서 천문학적인 벌금을 맞았습니다. 독과점 기업으로 선정돼가지고 지금 이제 신문 사파인데 그 당시에 이제 록펠러가 가지고 있었던 석유 트러스트가 분할될 때 지금 이제 신문 사파입니다. 지금 록펠러하고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사촌 형이죠. 테오도어 루즈벨트가 지금 싸우고 있는 분이죠. 이 셔먼 액트는 그러니까 세계 최초의
국가정폐를 없애고자 입법된 법입니다. 제1조 섹션 1은 그러니까 카르텔을 금지합니다. 카르텔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업들의 집합체. 반면에 2조는 기업이 하나든 아니면 카르텔이든 이제 그 독과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겠죠. 독과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그 불공정한 거래를 금지합니다. 지금 뭐 미국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미국의 소품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까? 카르텔이 있습니까? 폴로, 미식축구, NFL, 그렇죠? 농구는 어떻습니까? NBA랑 경쟁하고 있는 농구리가 있습니까? 없죠. 어떻게 보면 없죠. NCAA가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NCAA는 대학 농구를 갖다가 지금 독점하고 있죠. 그래서 시장을 다르게 보느냐, 농구 시장을 하나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독점 비율이 완전히 틀려질 겁니다. 이 얘기하고 조금 벗어난 얘기지만은 이 2조 위반을 증명하기는 1조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자, 섹션 1 위반이라고 이제 누가 이제 피고들이 주장을 하려면 이 네 가지를 증명을 해야 됩니다. 첫째, 집단 행동이다. 많은 케이스들이 스포츠 빼고는 이거 보여주기가 제일 힘들어요. 내부자 고발이 없이 어떻게 두 기업이나 여러 기업들이 모여서 가격 담합하는 걸 증명을 하겠습니까? 내부 고발이 있어서 삼성전자, 히타치, 그리고 또 대만 반도체 업체 이사진들이 지금 연방 감옥에 수감돼 있죠. 가격 담합으로 미국에. 근데 그건 다 내부적 고발이 있었으니까 가능한 얘기지 굉장히 힘든 얘기입니다. 두 번째, 불합리한 경쟁의 억제. 카르텔이 경쟁을 억제한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이 아닙니다. 현재 법으로는. 세 번째, 명확한 관련 시장. 제가 여기 케이스를 하나 써놨는데 White vs NCAA는 그러니까 지금 대학 스포츠가 상업화됐어요. 전체가 상업화된 게 아니라 농구, 미식축구. 농구, 미식축구는 지금 프로페셔널 스포츠 같은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관련 시장이 생기면은 이 반독점법 소송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그 반독점법 소송이 만약에 NCAA를 겨냥할 때 가장 힘든 게 명확한 시장을 보여주기가 힘든 면입니다. 농구와 미식축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른 종목, 예를 들어서 체조나 육상 그런 거 같은 경우에 NCAA가 아주 쉽게 이건 시장이 없다. 이거는 교육의 일환이다.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우리는 교육의 상거래로 이루어지고 있지 지금 서비스를 갖다가 우리가 사서 시청자들한테 팔고 있는 그런 명확한 시장이 없다. 그런 게 가능합니다. 해서 지금 NCAA가 여러 이 소송을 잘 막아내고 있는데 중간에 아주 된통 걸려가지고 지금 골치 아픈 소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야구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섹션 1 그러니까 1조항 위반을 주장하는 원고는 지금 시장 안에 굉장히 활발한 타주 간의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무조건 미국 의회가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미국 헌법에 보면은 타주 간 상거래를 의회가 조절하고 촉진시킬 수 있는 헌법 조항이 있습니다. Interstate Commerce Clause라고 하는데 그거에 의거해서 셔먼 액트를 통과시켰기 때문에 만약에 상거래가 타주 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 반독점법은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서커스가 한 번도 다른 주에 가본 적이 없고 오하이오에서만 지금 10년 동안 있었으면은 그리고 다른 주에 방송도 안 되고 그러면 그 서커스가 아무리 그 주 안에 독점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해도 이 연방 독점법은 적용이 안 됩니다. 자, 반독점은 굉장히 심각한 소송입니다. 특히 스포츠 리그들한테. 왜냐하면 첫째, 반독점법 위반이 밝혀지면은 3배를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원고가 이 피고의 독점적 지위 때문에 시장에 입힌 피해가 만약에 5밀리언이다. 그러면
그러면은 15빌리언 내야 됩니다. 3배예요. 3배가 굉장히 그러니까 이 징벌적이죠. 두 번째는 반독점법 위반이 되면은 사업 구조를 갖다가 바꿔버릴 수 있어요. 법원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AT&T 같은 회사가 분할이 된 겁니다. 해서 스포츠 리그들은 어떻게든 반독점법 피해 보려고 하죠. 첫 번째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입법을 통한 겁니다. 의회에 로비를 해서 의회가 그 반독점법을 빼도록 그게 이제 스포츠 브로드캐스팅 액트인데 이제 방송권을 딜할 때는 그 스포츠 리그가 자기들끼리 담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사 간 합의 사항을 통해서 이 반독점법을 피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요. 이 노동조합이 하는 일, 노사 간 합의하는 일 자체가 사실 공정하지는 않고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자유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들 그 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자동차 노조가 왜 규정 노조라고 욕을 먹습니까? 왜냐하면은 비노조원의 고용을 막고 있고 또 현대자동차에 들어가기가 노조가 있는 것보다 사실 훨씬 힘들어졌죠. 그래서 노사 간의 합의사항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반독점법에 해당 사항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은 경제행위가 엉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미 대법원은 노사 간 합의 상황에 대해서는 반독점법의 심의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해서 스포츠 리그들은 노조와 리그 간의 단체 노동 협약을 통해서 반독점법을 피해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연봉 상한제라든지 드래프트라든지 자유계약 선수 신분의 제한을 어떻게 피해가냐면은 그거를 다 노조하고 상의를 해요. 그래서 노사 간 노동 협의 사항 중에 집어넣으면 그게 반독점법에 해당이 안 됩니다. 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반독점법은 타주 간의 활발한 상거래가 있어야 쓸 수 있는 법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옛날에 1922년에 반독점법 소송이 있었는데 거기서 미국 대법원이 야구는 타주 간 상거래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어요. 이건 그러니까는 이 로컬 이벤트라고 그런 거죠. 너네 지역에서 그냥 뭐 선수들 왔다 갔다 하지 마. 모여가지고 야구 한번 하고. 1922년하고 지금하고 굉장히 틀려졌죠. 어떤 면에서 메이저리그가 틀려졌습니까? 지금 뭐 인터넷 나오기도 전에 뭐 전국에 아니면 전 세계에 방송되고 있고 또 뭐 타주에서 뭐 뉴욕 양키스 팬이 사들이는 뭐 저 유니폼이나 다른 용품의 양도 엄청나고요. 하지만 그 법이 아직도 유효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 그거에 대해서 약간 자세하게 한번 보죠. 페더럴 베이스볼 케이스인데요. 1922년에 아메리칸 리그하고 내셔널 리그가 그러니까 두 리그끼리는 선수를 서로 트레이드를 했는데 세 번째 리그가 또 있었어요. 페더럴 리그라고. 두 리그가 좀 작았습니다. 페더럴 리그하고 선수를 트레이드하는 걸 거부했어요. 그래서 페더럴 리그가 좋은 선수를 못 받으니까 망하게 됐습니다. 그 팀 중에 하나가 볼티모어 팀인데 볼티모어 팀이 반독점법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1심에서 이겼습니다. 근데 2심, 3심에서 졌어요. 어떻게? 근데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의하면 야구는 지역 이벤트다. 그래서 타주 간의 상거래가 없다. 그 다음에 여러 차례 거쳐서 선수들이나 다른 이해 당사자들이 이 대법원 판결을 뒤집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마비 밀러 사무총장의 사진입니다. 이 친구 헐트 플러드입니다. 이 친구가 굉장히 큰 변화를 이뤄냈어요. 이 친구도 메이저리그에 대한 반독점법 예외를 없애려고 했었던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헐트 플러드는 필라델피아로 트레이드 됐었어요. 그때는 자유계약 신분 제도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친구가 이제 필라델피아 난 가기 싫어. 그리고
말하자면 그 야구 총재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나 자유계약 선수 만들어줘. 총재가 거부합니다. 그런 거 없어, 야구에는. 이 친구가 그러자 그 마빈 밀러의 지휘하에 소송을 겁니다.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 1921년하고 70년대는 많은 차이가 있다.